짤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서는 아주 작은 미물이나 물건들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라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소중히 하는 버릇을 잘 길러야 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잘자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렁이 고기.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봉양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웃 나라에 물건을 팔러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리 오래 집을 비워 미안하오. 하지만 다녀오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금방 다녀와서 내 호강시켜 주리다. 알겠어요, 여보. 그저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만 잘 다녀오세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없는 살림에 노잣돈을 모아 주었습니다. 아니,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이오?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쓰려고 열심히 모아둔 것이랍니다. 가시는 길에 노자로 쓰세요. 고맙소. 근데 반드시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오리다. 아들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마을엔 갑작스런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역병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만 해도 전염이 되는 바람에 역병이 퍼질 것을 두려워한 사또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먹을 것들을 남편 가는 길에 먹으라고 다 싸보낸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인근 이웃집에서 일감을 얻어다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다시 구해올 생각이었는데 역병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 없으니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며느라. 역병이 돈다 하는데 괜찮은 것이냐. 며느리는 불안해하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어요. 어머니 별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며느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굶기까지 하시면 자칫 잘못되실지도 몰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며느리는 궁리를 하고 또 하였지만 도통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에 땅속에 구멍을 뚫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렁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습한 땅이 많아서 유독 지렁이들이 많았습니다. 옳지. 그래. 정 먹을 게 없으니 저 고기 색깔하고 비슷한 지렁이 고기라도 대접해야겠구나. 며느리는 그 지렁이들을 잡아다가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렁이들이 익는 냄새가 생각보다 맛있게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무슨 냄새냐? 무슨 고기 같은 걸 굽는 거냐? 이거야 원 보이지 않으니 몹시 궁금하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이 어머님 드시라고 고기를 사다 놓고 갔어요. 먹을 게 없었는데 참 잘 되었지 뭐예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지렁이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 드시지 않을까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지렁이를 구워다 상에 올려드렸고 어머니는 지렁이 고기를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런 맛있는 고기를 언제 구해다 놨다냐. 그동안 내가 먹었던 고기들 중에서 가장 맛이 있구나. 어느 동물의 어느 부위냐? 시어머니가 묻자 며느리는 당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머니. 남편이 돌아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지렁이를 잡아서 구워 어머니를 잘 먹였습니다. 지렁이 고기를 먹은 어머니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고 무척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십수일이 흘렀습니다. 역병이 시작되던 때에 사또가 빠른 대처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 덕분에 역병은 많이 퍼지지 않고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돌아온 때가 며느리가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나가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여보, 나왔소. 아들은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부인을 찾았습니다. 부인은 없었고 어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더듬더듬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우리 아들 무사히 잘 돌아왔구나. 네, 어머님, 이 아들이 아주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고기를 실컷 먹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살이 좀 찌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잘 되었구나. 고기 걱정은 말거라. 네가 사다 놓은 고기를 너무나 잘 먹어서 이제 고기는 안 먹어도 원이 없을 것 같구나. 아주 정말 맛나는 고기였다, 아들아. 네? 고기요?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고기. 네가 사다 놓고 간 고기 말이다. 아니, 어느 동물의 어느 부위인지 정말 맛있더구나. 무슨 소리신가요, 어머니? 아니, 왜 모르는 듯이 말하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더듬더듬 아침에 며느리가 구워다 준 고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것은 지렁이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나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떠버렸습니다. 뭐라고? 지렁이라고? 내가 먹은 게 지렁이... 아니, 눈이 보이는구나. 아니, 이게 어떻게... 눈이 터졌다.
지렁이 고기를 먹은 충격도 잠시. 어머니는 눈이 떠지자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에헤라 디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떠지자 너무나 신기하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춤을 추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돌아온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어머니 눈이 보이시나요? 하하, 아이 그래, 우리 며느라, 네가 준 고기가 지렁이 고기라길래 깜짝 놀라 이렇게 눈을 번쩍 떴지 뭐냐. 아니 부인, 어쩌다가 어머니에게 지렁이 고기를 해드린 것이오? 부인은 남편에게 지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 부인,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소. 이제 보니 당신은 너무나 말랐구려. 그동안 잘 못 먹은 거요? 아이고 며느라, 네가 나를 먹이느라 이렇게 삐쩍 말라버린 게로구나. 이럴 수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눈을 뜨시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뒤로 눈을 뜬 어머니와 부부는 남편이 벌어온 많은 돈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아주 오래전 옛날 신라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동쪽 바닷가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연호랑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는데 친절하고 착한 총각이었습니다. 새우녀 또한 아름다운 데다 집안일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한 처녀였습니다. 둘은 마을 축제에 나갔다가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호랑과 새우녀는 혼인을 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혼인한다는 소식에 마을의 총각들과 처녀들은 밤잠을 설치며 엉엉 울거나 밤새 술을 마시며 아쉬워했을 정도로 둘은 마을 사람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남편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생활을 하였고, 아내인 새우녀는 집에서 고운 비단을 짜는 일을 하며 둘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둘은 혼인을 하여서도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고 늘 주변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호랑과 새우녀를 무척이나 좋아하였습니다. 둘을 시샘하던 처녀 총각들도 두 사람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며 하나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혼인하는 처녀 총각들이 많아졌고 마을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호랑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야, 그동안 본 바다 중에 가장 아름답구나. 어쩜 용왕님이 사는 바다가 있다면 이런 색깔의 바다겠지. 연호랑은 한참이나 넋을 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물이 들어차서 연호랑이 있는 바위만 남겨놓고
주변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도는 거세졌고 연호랑은 그곳을 벗어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호랑이 서 있던 바위가 흔들거리더니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빠질까봐 바위를 깍 붙잡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위를 타고 둥둥 떠내려간 연호랑은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인가? 새우녀, 새우녀. 그렇게 한참을 바위에 매달려 떠내려간 연호랑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러고 있던 연호랑은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느껴져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웬 낯선 땅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살았구나. 살았어. 여기는 어디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연호랑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연호랑에게 뭔가를 물어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다른 나라까지 떠내려왔나 보구나. 연호랑이 떠내려온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웬 잘생기고 훤칠한 청년이 나타나자 하늘이 자신들에게 보내준 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분명 하늘이 우리를 잘 다스리라고 보내준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 잘생긴 청년에게 우리들을 이끌어달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연호랑은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늘 신라에 두고 온 새우녀 생각으로 밤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새우녀는 나를 찾고 있을까?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한편 새우녀는 연호랑이 몇 날을 돌아올 생각을 안차 연호랑이 자주 다니던 바닷가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연호랑님, 연호랑님, 어디 계시나요? 그러다가 새우녀는 파도에 밀려 떠내려오는 연호랑의 신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연호랑님의 신발. 이럴 수가, 연호랑님. 새우녀는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그 충격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우녀는 파도에 쓸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어버린 새우녀를 웬 돌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등에 업어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고래의 등에 업힌 새우녀는 연호랑처럼 일본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새우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웬 아름다운 여인이 오자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 떠내려왔다는 소식은 연호랑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여인이 궁금했던 연호랑은 말을 달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꿈에도 그리던 새우녀가 일본인들에게 둘러싸여 어리둥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우녀! 연호랑은 반가움에 일본인들을 해치고
세우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연호랑님. 두 사람은 반가움에 와락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인들도 영문은 몰랐지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일본의 사람들은 세우녀도 하늘이 보내준 여인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을 잘 모시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신라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우녀가 모두 일본으로 떠나간 뒤에 갑자기 신라를 비추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어 일도 하지 못했고 나라는 점점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이 일로 걱정이 많아진 신라의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것이오? 아니, 어찌하여 갑자기 멀쩡히 하늘에 떠있던 해와 달이 사라진 것이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 문제인 듯 하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연호랑과 세우녀가 사라지면서 해와 달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자 연호랑과 세우녀가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사라져 해와 달도 함께 사라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에게 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정기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임금의 질문에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연호랑과 세우녀라는 부부이옵니다. 그들이 지금 저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방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당장 신라로 돌아오도록 해보아라. 그렇게 신라에서는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사신은 연호랑과 세우녀를 찾아가 신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신의 이야기를 들은 연호랑과 세우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리로 오게 된 것은 이곳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는 하늘의 뜻이니 우리는 신라로 다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대로는 우리 신라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해와 달이 돌아오도록 우리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자 세우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대신에 이것을 가져가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보세요. 그러면서 세우녀는 자신이 짠 비단을 한필 사신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사신은 연호랑과 세우녀를 데려가지는 못하고 비단 한 필만 가지고 왔습니다. 신라의 임금은 세우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늘의 해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해가 다시 빛난다. 세상에, 다시 세상이 잘 보이기 시작해. 어둠이 드리웠던 신라의 하늘에 다시 해와 달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참으로 다행이구나. 저 일본에 있는 연호랑과 세우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큰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여라. 일본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연호랑과 세우녀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 뒤로 신라의 하늘에서 해와 달이 사라지는 일은 다시는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호랑과 세우녀도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진 이유. 옛날 어느 산속에서 개와 원숭이가 만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웬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앉아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가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야, 너 혹시 바닷가에 살면서 떡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 그것은 사람들이나 먹는 것 아닌가? 당연히 안 먹어봤지. 그러자 원숭이가 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봐. 떡을 못 먹어보았다니 정말 안타깝군. 저게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인가? 한번 먹어보고 싶군. 그러자 원숭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보게. 오늘 자네가 저 떡을 먹어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원숭이는 개에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저 집 안으로 몰래 기어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저 집 어린아이의 발가락을 자네 집게발로 아주 살짝 물어보게나. 그럼 저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갈 걸세. 그때를 노려서 내가 저기 있는 떡을 가져오겠네. 이야, 역시 원숭이 자네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구만. 개는 원숭이가 말해준 대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집 안에는 4~5살 된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개는 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발가락을 아주 살짝 집게발로 꼬집었습니다. 으앙! 자다 말고 고통을 느낀 남자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떡을 팔던 아주머니는 아들이 울자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원숭이는 지키는 이 없는 떡바구니에서 떡을 몇 개 집어들고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개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숭아, 어딨니 원숭아? 개가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숭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딜 간 거야? 개가 그러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았는데 원숭이가 숨을 죽이고 떡을 든 채로 숨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 원숭이 거기 있었으면서 대답을 안 한 걸 보니 너 혼자 떡을 다 먹으련 속셈이구나. 개가 화를 내며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떡은 내가 다 먹도록 하겠어. 너는 어차피 맛도 모르니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원숭이가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우지끈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으악! 원숭이가 간신히 옆에 나뭇가지를 옮겨 잡았지만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떡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떡! 안 돼! 원숭이는 급하게 떡을 주우러 가려 하였지만 이미 아래 있던 개가 그 떡을 얼른 주워서 글 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자꾸나. 원숭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개의 굴 앞에서 개에게 떡을 나누어 먹자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 너도 혼자서 먹으려고 한 것 아니냐? 나도 이 떡을 나 혼자 먹으련다. 그렇게 개가 말을 듣지 않자 원숭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 어디 네가 그 떡을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원숭이는 자신의 엉덩이를 개의 굴 앞에다 대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응? 왜 갑자기 어두워진 거지? 이놈 원숭아,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갑자기 굴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개가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숭이가 개 구멍에 엉덩이를 들이민 채로 방구를 뿡 하고 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냄새! 으악! 그만해! 흥, 그럴 순 없지. 방구 냄새나 맡으면서 어디 떡을 잘도 먹어보거라. 원숭이는 계속 방귀를 끼어댔습니다. 으악! 아이, 뭘 먹었길래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냐? 오냐? 그래, 어디 너도 당해봐라. 개는 어두운 구멍을 더듬더듬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구멍 앞에 원숭이의 엉덩이가 보였습니다. 개는 집게발로 원숭이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뜯었습니다. 으악! 놔줘! 제발 놔줘! 개의 집게발이 원숭이의 엉덩이를 잡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는 점점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네가 그 떡 다 먹어라! 그러자 개는 그제서야 원숭이의 엉덩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원숭이는 개가 자신의 엉덩이를 놓아주자마자 나무 위로 도망치듯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 엉덩이! 그렇게 원숭이의 엉덩이는 새빨갛게 부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털은 왜 이렇게 억세? 이 집게발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만. 한편 개의 집게발에 붙은 원숭이의 털은 그대로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원숭이의 엉덩이는 털이 없이 빨갛게 되었고 개의 앞발에는 아직도 원숭이 엉덩이의 털이 그냥 붙어 있게 된 것이랍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간 총각.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성실히 살아가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늘 부지런히 그 공부를 하였고 때가 되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아들에게 좁쌀 한 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이 좁쌀 한 톨뿐이구나.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잘 간직할 거라. 네, 어머니. 잘 간직하고 급제하여 꼭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이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총각은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좁쌀을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좁쌀은 어머니께서 주신 귀한 좁쌀이니 잘 보관해 주십시오.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쌀 한 톨을 받아들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진짜 좁쌀인데. 아니, 도대체 이까지 좁쌀이 뭐가 귀하다고. 주인은 입을 쭉 내밀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저 젊은 것이? 총각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주인은 좁쌀을 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쥐가 쪼르르 달려와 좁쌀을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날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야 하니 맡겨둔 좁쌀을 돌려주시오. 주인은 그깟 좁쌀이 뭐라고 내놓으라는 거요. 그 좁쌀은 쥐가 물어가 버렸소.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귀한 것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럼 그 쥐라도 잡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값을 줄 수가 없소. 그러자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야? 장난으로 맡긴 게 아니었던 건가? 이럴 수가.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마당을 뒤져서 어제 그 쥐를 찾아 총각에게 잡아주었습니다. 총각은 그제서야 반값을 주고 그 주막을 떠났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총각은 한참 지나서 다른 마을에 도착했고 그날도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그 주막의 주인에게 쥐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쥐를 맡아달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람? 주인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쥐를 받아들었습니다. 찍찍. 쥐가 갑자기 찍찍거리자 주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유, 이 재수없는 쥐 같으니라고. 주인은 그 쥐를 대충 부엌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사는 고양이가 웬 떡인가 하고는 쥐를 냉큼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총각은 쥐를 다시 달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부엌에다가 놓았는데. 그때 주인의 눈에 배가 불러 트름을 해대는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총각, 그게 저 고양이가 먹은 것 같은데. 그러자 총각은 어제처럼 주막 주인에게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내어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주인은 할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주막에 머물게 된 총각은 이번에는 고양이를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양이가 소를 메어둔 외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고양이 위로 그 소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만
고양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주인에게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소에게 깔려 죽었소. 총각은 주인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좁쌀을 먹은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고양이란 말이오. 네? 아니, 그게 무슨... 주인은 총각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총각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소. 고양이를 제대로 간수해주지 못한 당신 잘못이오. 고양이를 죽인 소를 내게 주시오. 아니, 저 소는 우리 집 큰 재산입니다. 어찌 저 소를 드린답니까? 그러자 총각은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는 나의 큰 재산입니다. 그럼 고양이를 살려내시오. 결국 주인은 총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살려낼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소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소를 타고 느릿느릿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군. 총각은 하룻밤 쉬기 위해서 황소를 끌고 어느 모르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내가 과거를 볼 때까지 이 황소를 좀 맡아주시오. 내가 값은 잘 쳐주리다. 아이고, 정말 좋은 소군요. 마침 저는 소장수입니다. 소를 관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주인은 흔쾌히 황소를 맡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방에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던 총각에게 주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일을 어쩝니까? 미안하오. 내 아들이 그만 뭘 잘못 알았는지 당신의 황소를 팔아버렸지 뭡니까? 화가 난 총각이 당장 그 황소를 찾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좋은 소를 내어주겠소. 화를 푸시오. 하지만 총각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그 소는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좁쌀을 먹은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 대신 받은 소중한 소란 말입니다. 꼭 그 소여야만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 황소를 정승댁 따님의 생일잔치에 쓰려고 가져갔다는데 가서 도로 달라고 할 수 없진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제가 갈 것입니다. 하고는 그 길로 정승댁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내 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시장에서 사신 내 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정승은 말했습니다. 이미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국을 끓였느니라. 어찌 그러느냐? 그러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승께서 내 황소를 물어내야겠습니다. 정승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총각은 어떻게 황소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먹어버린 황소를 어떻게 물어내란 말인가? 그러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황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내 집에 와서 이런 배짱을 부리다니. 자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저게 내 딸이 고기를 가장 많이 먹었네.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정승댁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아주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마를 죽인 남자. 옛날 어느 나라에 무용이 뛰어나고 병법에도 밝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남을 알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돼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하구나. 이 청년은 늘 답답함이 몰려올 때면 아끼는 명마를 타고 밖에 나가서 원 없이 달렸습니다. 그 명마는 천하의 그 어떤 말보다 빠르고 튼튼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 누구라도 탐낼 만큼 훌륭하였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말을 타고 이 청년이 한 언덕을 달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일단의 군사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군사들 앞에는 앞장서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말을 본 그 장군은 청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말을 어디서 났는가? 어찌하여 자네와 같은 일개 백성이 그런 명말을 타고 다니는 것인가? 그러자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무예를 익히고 병법을 공부하며 나라에 크게 쓰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장군처럼 된 것이 꿈이니 제가 이 말을 타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그렇지, 그건 그렇네. 헌데 이 말은 아까 보니 아주 빠른 것 같구만. 나의 말도 만만치 않은데 어디 한번 겨뤄볼 텐가? 좋습니다. 그럼 저 위 나무까지 가보시겠습니까? 그럽세. 그렇게 장군과 청년은 말을 몰아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장군의 말도 명마였지만 청년의 말은 더 뛰어났습니다. 거기다 청년의 말을 모는 솜씨도 워낙 뛰어났으니 장군이 결국 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말이 빠르기로는 져본 적이 없거늘 자네의 말은 정말 빠르군. 하하하,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 말은 화살보다 빠를 것입니다. 정말인가? 과장이 좀 심하구만. 어찌 말이 화살보다 빠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어디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몰아 장군이 쏜 화살보다 빠르게 저 위에 있는 나무에 도착하면 저를 장군의 부관으로 삼아 주십시오. 청년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자신의 말은 화살보다 빠르다고 자신하였습니다. 허허허, 그래. 그럼 그러도록 하지. 하지만 내기는 서로 거는 것이 있어야지. 나는 내 부관의 자리를 걸겠네. 자네는 무엇을 걸 텐가? 그러자 청년은 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일 제 말이 화살에게 진다면 제 말에 목을 베겠습니다. 허허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의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군이 자리에 서서 활을 당겨 화살을 쏘면 그와 동시에 이 청년이 말을 몰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장군이 활을 당겼고 멀리 떨어진 나무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처럼 청년이 탄 말도 출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청년을 태운 말이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이미 화살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말이 지다니. 청년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수년간 기다려왔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에이, 이런 쓸모없는 말 같으니라고. 청년은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의 머리 위로 화살이 휙 하고 지나가더니 나무에 가서 퍽 하고 꽂혔습니다. 알고 보니 장군이 쏜 화살은 이제야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화살은 뭐지? 청년은 당황하며 이미 나무에 꽂혀 있던 화살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내 화살이 아닌가? 이럴 수가. 알고 보니 그 화살은 평소에 자신이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며 날렸던 화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장군이 말을 달려왔습니다. 허허허, 정말 빠르더군. 내가 쏜 화살이 중간을 채 가기도 전에 자네가 도착하더구만. 대단하이 대단해. 그런데 순간 장군은 죽어있는 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말을 죽인 것인가?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에 화살이 꽂혀 있기에 진줄로만 알았는데. 허허, 이 사람, 아니 어찌 그리 성급하단 말인가. 이런 훌륭한 명마가 주인을 잘못 만나 이런 곳에서 죽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구나.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기가 생각났습니다. 장군, 그렇지만 내기는 내기이니 저를 부관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자 장군은 청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자네가 내기에 이기긴 하였네. 약속대로 부관으로 삼을 것이나 나는 자네를 크게 쓸 수는 없겠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리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어찌 급박한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겠는가? 청년은 장군의 말에 한마디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장군의 부관이 되기를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라를 위해 내 능력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건만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며 수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전장에서 쉽게 흥분하지 않는 침착함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심중함은 장군의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 청년은 다시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오, 자네 왔는가? 허허허허, 눈빛을 보니
사람이 달라졌군.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소인을 어디에 쓰셔도 좋습니다. 맡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수많은 장졸들과 적군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지 짐작이 간다네. 자네의 눈빛과 풍겨져 나오는 기운은 예전의 자네가 아니군. 이제야 틀림없는 장군감이 되었어. 약속대로 나의 부관이 되어주게나. 알겠습니다, 장군. 최선을 다해 장군의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수년의 수양 끝에 마음을 다스리고 장군의 부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서 늘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라에서는 제해가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군이 된 청년은 늘 전장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죽인 말의 무덤에 가서 말의 넋을 기리며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